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을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새 원내 사령탑을 세웠습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추대된 가운데 원내 수석 부대표로는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른바 유승민 파동을 겪은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까지는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향방과 변수를 짚어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청회가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6월 말에 이르러서야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넘겨줬고 공청회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노동자들이 사측에 의한 불법 체증과 사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감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주노조 설립 신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노조 설립 규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이 해킹 프로그램은 대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건데요. 하지만 카카오톡과 삼성 스마트폰 해킹 가능성을 문의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악성 코드를 씹는 등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합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예, 오늘 국정원장이 해외 해킹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 사실은 시인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은 지난 2012년 해킹 프로그램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즉 RCS를 구입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활용한 적은 없고 대북 심리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이미 드러난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과 이메일 문의까지는 인정했지만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국내 사용 여부에 대해선 부인한 겁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정보위는 이 같은 국정원의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여야가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관련자, 특히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보위를 통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원이 부인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실이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해외 해킹 업체에 피싱 URL 제작을 최소 87번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URL이란 악성 코드가 삽입된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건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단말기에 설치되는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더구나 악성 코드가 설치된 직후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알아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의뢰는 지난달 29일로 알려져 불과 보름 전까지도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이 국내 사찰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는 또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자 신문에서 국정원이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은 위장 명칭인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파일을 해킹팀에 보냈습니다. 해당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파일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파일 속에 실제 동창의 명부가 담겨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 국정원이 서울대 공대 출신인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정원이 해킹 업체에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안랩의 V3 모바일 등에 대해 해킹을 의뢰한 대목도 발견됐습니다. 방금 전해주신 정황들에 대한 검증도 앞으로 꼭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앞서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정황상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목표로 한 것이 뚜렷해 보이는 만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도 국정원이 대북용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했고 특히 최신 모델이죠. 갤럭시 S6 엣지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정도 돼서 업그레이드를 부탁했어요. 과연 북한이 그런 기종을 썼을까 의심도 되고 카카오톡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죠. 카카오톡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건 북한이 과연 카카오톡을 쓰는지, 특히 이제 그 시티즌 랩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IP 주소에서 그 프로그램이 움직인 정황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역시 뭐 북한을 상대로 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청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에 개입해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것을 감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구입한 이 해킹 프로그램은 단순히 통신 내용, 문자 메시지 혹은 뭐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청해서 엿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PC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언제든지 핸드폰에 전원만 켜져 있으면, PC에 전원만 켜져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구입한 이 프로그램은 현행법상 어떠한 법률의 근거에서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정원은 이미 한편 대법원은 오는 16일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1961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정보 첩보수사였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장해 국민을 사찰하던 정보기관은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지금 최첨단 해킹 프로그램으로 도감청 사실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정원의 진화하는 사찰 역사를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원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과 함께 탄생한 특별 행정기관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킨 군사혁명위원회는 군사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곳에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정보부가 생겼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은 상주, 탐문, 도청, 미행, 고문 납치 등 다양하고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던 1993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무려 32년이나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불법의 형태로 도감청에 의한 사찰은 여전히 자행됐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 미림팀이라는 불법 도청 전담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미림팀은 식당, 호텔,
골프장 등에 설치한 녹음기나 감시 카메라를 이용했고 식당 종업원 등 민간인으로 위장해 감시 대상자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청 대상과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은 여전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화국을 이용한 도청 장비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해 도청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이 재개됐고 시민단체 사찰이 본격화됐습니다. 계좌 거래 수색이 유용한 사찰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청 수단이던 유선전화 이용이 급감하면서 국정원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사내 자료에 기록된 고객 명단입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의 모든 활동 내용을 도감청할 수 있고 캠 카메라를 통해 감시 대상자를 엿보고 엿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도감청 사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에 비박 원유철 원내대표와 친박 조원진 원내수석부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내년 총선이 오기까지 당청 갈등, 계파 갈등은 물밑에 가라앉혀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 전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했던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가 살아야 당도 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김종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예,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결국 합의 추대했지요. 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경기도 평택 출신인 그 4선 의원인 원유철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후에 2주를 버티다 자진 사퇴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후임인데요.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과정을 원내 정책위 의장으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만큼 이번에는 당청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의견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지금 예, 앞서 경선이냐 합의 추대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합의 추대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박수로 떠나보냈듯이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를 박수로 맞이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현주, 이종훈 등 일명 유승민 사당과 정두원, 이재호 의원 등 친이계는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계파 이익을 내세우거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청와대 뜻에 따라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은 계파의 이익을 내세우거나 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집권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겨준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대 최연소인 28살에 경기도 의원에 당선됐으며 이때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에 15대부터 현재까지 중앙정치로 무대를 옮겨 내리 4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화 협상을 책임질 원내수석부 대표에는 청와대를 고려해서 친박계 재선인 조원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만큼 훈훈하진 않았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청와대로 인해 일그러진 3권 분립을 복원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 원유철 대표님은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상권 분립이 이미 일그러졌습니다. 그 일그러진 삼각형을 복원시키는데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여야 간 소통, 대화와 타협 정신을 통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여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첫날부터 미묘한 긴장 관계가 엿보이는데요. 반면에 오늘 오전에는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도 있었다는데 이 자리는 어땠습니까? 네, 신임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오늘 오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했는데 현기환 수석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동료 의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친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뀐 당청 분위기가 상당히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조윤선 전 수석 사퇴 후에 54일 만에 임명된 것을 강조하며 발언했습니다. 국가권 환승이 피우기 위해서 간밤에 소쩍새가 그렇게 많이 울었나 하는 그런 시가 있듯이 우리 현기환 정무수석 이렇게 아주 적임자를 잘 고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무려 54일간의 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현기환 회담 결과가 이례적으로 좀 빨리 나왔다고요? 네, 김무성 대표와 현기환 수석의 20여 분간의 비공개 회동 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회동 일정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16일인데요. 당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복으로 봐야 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죠. 취임 1주기 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의회 차원의 정책을 제안했지만 결국 청와대 눈치 보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친박계 성향인 황진아 의원이 신임 대변인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촉구에 앞장섰던 이장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당과 청의 관계가 겉으로는 화합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없이 추대로 친박이 당을 장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간 종속관계로 변보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유승민 파동을 거친 새누리당이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새로이 불어올 바람이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집중 분석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강윤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원내 지도부가 합의 추대됐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오늘 또 강조를 했고 앞으로 김무성 원유철 체제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취임 일성이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보기 좋게 무산됐달까요? 보기 좋게란 말은 좀 그렇군요. 나무당 사정인데 어쨌거나 전혀 수평적이지 않았죠. 이번에도 합의 추대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균열을 더 이상 도드라지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또 보수 여당은 잘 뭉쳐요. 이런 때는 막 개파 간에 이렇게 이견이 심하다가도 그러니까 야당과는 좀 다른 체질적 DNA를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저께 김무성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지금처럼 당청 관계가 원활한 적은 없다. 이 말은 그동안 당청 갈등의 불씨였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남으로써 이제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다.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말로 1년 전에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거나 다름이 없죠.
당분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초강력 레이저 광선에 짓눌린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이 지금 납작 엎드린 상태로 속마음은 조금씩들 다르지만 표내지 못할 겁니다. 당분간은. 예. 그리고 4월 총선 국면까지 현 체제에서 큰 변동 없이 가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무려 1년 7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물론 마지막 7개월 정도는 거의 레임덕 상태의 실질적인 청와대의 기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동안 대통령이 재임할 시간이 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TK, PK 지역 그리고 일부 충청권 지역 이런 곳 출신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선이 다가올수록 현재의 권력은 지는 권력이고 앞으로는 뜨는 권력이긴 하지만 지는 권력이 무엇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힘은 갈수록 빠질 테니까 무엇을 안 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예. 자기 후계도 그렇고 중요한 곳의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특히 이번 유승민 파동에서 유 전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약간 저항하는 듯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공개 반성문으로 2번이나 사과했건만 청와대는 요지부동 끝까지 밀어붙였고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들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쫓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새누리당 내분 사태의 일단락은 짓는데 내년 봄까지 지속될 미봉일 것이다. 계파 간의 갈등은 좀 일단 가라앉는 걸로 본다. 그 대신 수직적 당청 관계로 돌아가고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분실이다. 그게 확인된 거죠. 예, 수직적 관계가 총선까지는 어느 정도 공고에 이어져 갈 거다. 공고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약간의 이봉책이다. 균열은 있지만 적어도 예.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기란 힘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렇게 미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중에서 최근 기고하신 글을 보면 대구가 태풍의 눈이 될 거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구는 사실 여지껏 허수아비만 갖다 놔도 파란 점퍼 새누리당 뭐만 입혀놓으면 된다 그랬고 멀리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금 영남 패권주의 그다음에 TK 독식 정권 이런 것의 뿌리이자 상징인 곳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육군소장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로 전두환 노태우 쭉 이어오면서 TK 한 본산 중에 본산을 이뤄왔는데 거기에 균열 요소가 최소한 2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지역주의에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아주 의미 있는 선전을 했지만 지난번 석패했죠. 그 이후에 대구에서의 민심의 정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더군다나 그와 겨뤘던 대구 출신의 유명한 국회의원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구 수성갑이라 그러면 서울의 중구나 강남처럼 정치 1번지인데 소득 수준도 높고 나름대로 정치의식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만큼 보수적이고 완고성이 강하긴 하겠지만 김부겸 의원이 어떤 결과를 거두느냐.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역시 경북 출신이거든요. 지금 마땅치 않아요. 자기 정치적 입지가. 뭘 할지 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당내에서도 확실한 착근을 못하고 있고 뭔가 지금 모티브가 필요한데 김부겸 전 의원이 이번에 대구에서 당선되면 김 전 의원은 곧바로 대선 후보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선 꿈을 꾸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내가 김부겸과 겨루어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면 나는 훨씬 김부겸을 딛고 올라가는 상승 효과, 체급 상승 효과를 당연히 거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빅매치고 설령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과 겨루지 않는다 해도 김부겸 의원의 당선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석은 하나지만 정치사적 의미는 굉장히 큰 거고요. 여기에 이번 파동의 주인공인 유승민 전 대표가 공천을 받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완전히 벗어나서 더군다나 대구 유권자들한테 심판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공개 지시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거 개입이죠. 선관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 여부 그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을 경우에 자기 정치,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라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라도 대구에 나오느냐 여부 나와서 된다면
이 역시 대선 주자로 바로 성큼 뛰어 올라가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미움을 사서 원내대표직에서 옷을 벗고 나왔는데 공천도 못 받았다? 좋다. 그럼 나 정면 승부하겠다. 수도권 같은 데로 가지 않고 대구에 붙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만 해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 감정에 타파라는 것과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에 맞선 유승민 후보의 어떤 선택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구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는 두석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물론 내년 총선의 승패 역시 수도권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수도권과 부산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의미의 중요한 바로미터는 대구에서 또 한 번 뭐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환경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쪽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 케이블카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대위는 환경부가 공청회를 코앞에 두고서야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줬고 공청회를 연기하자는 요구는 거절했다고 비판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12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설악산 케이블카 안건이 올라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양양 케이블카와 관련돼서 한 세 번째 토론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공청회 취지지만 정작 반대 목소리를 내온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백두대간 보전회,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한산악연맹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전회도 그쪽 소속이긴 하신데 별도로 참석하셨고요. 보전회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거기도 원래는 그 범대위 소속인가요? 예. 대한산악연맹 백두대간 보전회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그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예. 참석 별도 하셨어요. 환경부는 공청회에 참여한 환경단체들도 케이블카 반대 범대위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공청회를 위해 섭외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케이블카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소위 케이블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해서 만든 공청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저희 케이블카 범대위를 제외한 채 저희는 잘 듣지도 못한 어떤 단체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이 공청회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케이블카 반대 범대위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6월 말에야 넘겨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양양군에서 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다. 철저하게 그 생태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걸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범대위는 자신들이 수행한 현장조사 결과와 양양군이 제출한 보고서를 비교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아직 환경부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범대위는 공청회 연기를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됐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들이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공원위에 제출하면 8월 중 공원위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심의를 하게 될 공원위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정영만 환경부 차관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탈의실 CCTV, 무더기 징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레이테크 코리아가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체증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성지훈 기자입니다. 금속노조 동부지회 레이테크 분해는 지난 10일
용산 청파로에 위치한 레이테크 코리아의 거래처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레이테크 코리아의 영업사원이 집회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분회 조합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에는 레이테크 코리아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구체적인 촬영 주문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분회 조합원들이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하는 동안 레이테크 코리아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직원은 사장의 지시로 집회 현장을 사찰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사측의 불법 사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여성 노동자들의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본사 영업 직원이 소음 발생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집회를 신고해 집회가 중단되기도 했고 거의 대부분의 노조 활동에 대해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사측이 사찰과 체증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노조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현장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일하는 여성 직원 뒤에 서서 몰래 녹취하며 현장을 사찰하고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신은 징계해야겠네. 당신은 중징계감이야. 이렇게 상습적으로 징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언론에서 레이테크 코리아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대적으로 다뤄지고 노동조합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자 사측은 원래 7월 6일로 예정됐던 공장 이전을 추진하지도 철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까지 모두 마친 조합원들의 징계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테크 분해는 사측이 예정한 날짜에 공장 이전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공장 이전 결정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즉흥적인 결정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사측이 노조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불법 사찰과 체증에 열을 올리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레이테크 사측은 지난 2013년 정규직 직원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노조 설립으로 가로막히자 안성과 평택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제청하거나 기본급을 삭감하고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열악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설립 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단속 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반대 설립 규약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해석 때문입니다. 이주노조는 꼬투리 잡아 노조 탄압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주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규약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의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조의 설립 규약입니다. 이주노조 규약 전문에 따르면 노조의 활동 목적은 단속 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철폐 등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 목적이 노동조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노조법 제2조 4호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주노조 측은 단속 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반대를 정치운동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부수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항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합니다. 이주노조는 고용부가 정치적이라고 보는 활동들이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안기에 와서 아무런 활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이주노조 간의 면담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뿐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없애고 다른 직으로 조금 물러서는 개선 그런 직으로 하자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체에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직장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을 떼어먹고 사장의 폭력과 폭행과 이 욕설에 시달려도 자기 마음대로 이 작업장조차 바꿀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는 바로 이 고용허가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조는 다가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고용노동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이태리 명품이 해킹 서비스에도 해당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국정원 5163 부대 명칭의 연원까지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낡은 타자기 고쳐다 쓰고 컴퓨터, 전화기 모두 내다 버려야 해킹, 도감청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국정원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이 무언지도 명백히 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의 해킹이며 댓글 공작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태행도 이제 이쯤에서 멈춰야 우리 모두 삽니다. 태풍, 가뭄, 그건 오히려 별것 아니지요. (7월 14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